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실버지의 하루 공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말은 친절한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웃는데도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자꾸 기운이 빠지고, 아, 그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 느낌이 결국 맞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때 왜 그 느낌을 무시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상함은 여러분의 착각이 아닙니다. 예민해서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 때문에 기뻤던 기억도 많지만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도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람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은 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말로 판단하곤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이 얼마나 공손한지,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한지로요.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잠깐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눈빛만은 거짓말을 못하고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바로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성을 읽는 핵심 신호와 어떤 눈빛이 위험한지, 어떤 눈빛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특히 무조건 피해야 할 눈빛에 대해서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늘 손해본다, 착하게만 살다 만만하게 보였다,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눈빛을 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문장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과거를 오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나쁘다고 몰아세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지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눈빛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동네 모임이나 친목 모임에 가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예의 있게 웃고 말도 조심하고 인사도 깍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괜찮은 분이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67세 김영숙 씨는 얼마 전에 동네 문화센터에 갔다가 그 모임에 새로 들어온 박정혜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새로 온 분이 말로는 웃으면서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울게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눈은 웃지 않고 누가 자기 의견과 다르게 말하면 차갑게 표정이 굳어졌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의가 바른데 같이 있으면 자꾸 피곤해지고 집에 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경험요. 내가 예민한가?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까지 조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감정을 숨기려 할 때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같은 말은 진심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의 움직임, 시선의 방향, 눈동자의 크기, 눈빛들은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메라비안 교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눈 깜빡임이 늘어나거나 시선을 회피하거나 눈동자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진심을 말할 때는 눈빛이 안정되고 시선이 편안하며 눈동자가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빛과 표정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눈빛은 감정의 진짜 방향을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말은 형식이고 눈빛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익혀온 습관이고 관계관이고 본성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눈빛을 볼 때는 감정만 보지 말고 태도도 보셔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숨기기 어려운 것이 눈빛과 얼굴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곱게 해도 눈빛이 상대를 깔보고 있다면 그것이 본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말이 아니라 눈과 얼굴 표정을 주의 깊게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눈빛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보십시오. 그 눈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빛에는 세 가지 온도가 있다. 65세 박영숙 씨는 요즘 동네 독서 모임에 자주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각자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대화할 때 편안하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박영숙 씨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을 할 때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눈은 멍하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그 사람과는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웃는데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또 갑자기 슬퍼지고 금방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감정심리학 분야에서는 눈빛을 통해 감정 온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안정된 애착, 신뢰,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가운 눈빛은 무관심, 회피, 때로는 경멸과 연결됩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거래로 보거나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내면의 갈등이 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휘말리게 됩니다. 눈빛의 온도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눈빛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따뜻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눈빛은 마음의 다침에서 나옵니다. 상처를 받았거나 세상을 믿지 못하거나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은 마음의 혼란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까지 불안해집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로운 눈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운 눈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으며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부처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한 눈은 상대를 소유하려 들고 차갑게 계산하며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불교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눈이 자비로운지 탐욕스러운지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자비로운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지만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피폐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빛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차가운 눈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눈을 가진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는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과 보내십시오. 세 번째, 가까워지면 시선이 도망가는 눈빛이 있다. 68세 장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했고 가끔 반찬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웃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는 척하거나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미경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부담스럽게 굴었나? 하지만 잘못은 장미경 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은 회피형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려 하면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 존 볼비는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벌립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애착 이론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대화 중 시선 회피가 작고 신체적 거리도 멀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는 혼자가 편해, 너무 가까워지는 건 부담스러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회피형 눈빛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관계가 깊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만 상처받습니다. 회피형 눈빛을 가진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에피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뿐이며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더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에피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 자신의 평화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진다. 여러분이 다가가면 그 사람은 물러서고 여러분이 물러서면 그 사람은 다시 다가옵니다. 이것은 감정의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눈을 피한다면 그냥 보내주십시오.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기꺼이 마주보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네 번째, 집착형 눈빛이 있다. 62세 최순덕 씨는 교회에서 만난 전미순 집사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도 많고 챙겨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미순 집사님이 최순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누구 만났어요?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최순덕 씨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질투하는 눈빛을 보냈고 약속을 못 지키면 서운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순덕 씨는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집착형 관계에서 제일 힘든 점은 처음엔 챙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시하는 눈빛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형은 관계에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의심하고 상대를 시험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눈빛과 표정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라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계속 확인하고 답을 요구하고 보증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고 상대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집착형 눈빛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나를 안심시켜줘, 나를 떠나지 마 하며 상대를 자기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대합니다. 이것은 의존이며 상대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확인당하고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불안은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자주 확인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관심으로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감옥이 됩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대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5번째, 분노형의 눈빛은 경고등이다. 61세 정태수 씨는 동네 당구장에서 평소 친한 이웃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당구를 치다가 실수하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큐대를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못 쳤나? 나이 들어서 이 모양이네.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분은 화를 삭히지 못하고 당구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태수 씨는 이분이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셨고 작은 실수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타인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감정 전문가들은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 수치심, 상처, 외로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약해 보이기 싫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가면을 씁니다. 분노는 강해 보이게 하고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고 거절이나 비판에 매우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빛을 보면 화가 났을 때 눈동자가 크게 떨리고 눈꺼풀이 빠르게 움직이며 시선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분노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작은 상처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합니다. 상처받기 전에 화를 내서 상대를 밀어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노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화는 가장 약한 사람의 무기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자기 뜻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주 화를 낸다면 그 사람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화를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6번째, 조종영 눈빛은 불편한 압박이다. 64세 한미자 씨는 아들 친구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항상 내 일처럼 도와주고 종종 선물도 하고 말도 예뻤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 지인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은 따뜻하다기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심리 조종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를 은밀한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조종형 사람은 먼저 베풀고 나중에 그 빚을 청구합니다. 이들의 눈빛은 친절하지만 계산적입니다.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갑게 상대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상대가 빚을 갚지 않으면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조종형 눈빛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성입니다. 말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인데 눈빛은 당신이 나한테 빚졌어요입니다. 진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을 때 불편하다면 그것은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은 의도가 없다. 베풀되에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되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참된 덕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주면서 속으로 계산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을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불편한 친절은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빚질 필요가 없습니다. 7번째, 좋은 사람의 눈빛이 있다. 67세 윤재홍 씨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쳤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재홍 씨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어떤 날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그분의 태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윤재홍 씨는 이분과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윤재홍 씨는 이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대화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추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 표현이 일관적입니다.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침착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고 차갑게 회피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눈빛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좋은 사람의 눈빛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편안함입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좋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존중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성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이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꾸미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진심을 보입니다. 이런 진심이 눈빛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거짓된 눈빛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국 들통이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특히 1번 눈빛은 피하라. 71세 강옥순 씨는 평생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강옥순 씨는 동네 부녀회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옥순 씨, 참 성격이 좋으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말로는 칭찬을 하는데 눈은 강옥순 씨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네. 이 사람은 거절 못하는 사람이네. 강옥순 씨는 그 눈빛을 알아챘지만 예의상 관계를 유지했고 곧 후회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강옥순 씨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강옥순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강옥순 씨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칭찬은 가짜였다는 것을.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도구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만날 때 먼저 유용성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평가는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눈이 상대를 위아래로 훑고 계산하듯 바라보며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히 조심해야 할 1번 눈빛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학력, 재산, 인맥, 쓸모.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봅니다. 상대를 낮춰보며 위아래를 가르는 눈빛.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봅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며 여러분의 선택을 무시합니다. 이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칸트는 이런 태도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구도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피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5가지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을게요. 설명하거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제 선택대로 하겠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대화를 끝낼 권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불편하면 자리를 떠나도 됩니다. 그 부분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사생활을 침범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5가지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문장들을 쓰기 시작하면 나쁜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 곁을 떠나고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눈빛을 보십시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본성을 숨기지 못합니다. 둘째, 눈이 웃지 않는데 말만 친절한 눈빛,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 상대를 낮춰보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상처받고 기운이 빠지며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셋째, 좋은 눈빛을 가진 사람, 편안하고 존중하며 일관된 눈빛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의 노년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좋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용기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편하게 웃으며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실버 하루지의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